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그 청와대 인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책실장, 안보실장, 청와대에서 오늘 그 내각 인선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정책실장하고 안보실장이 지금까지 인선이 안 이루어진 게 뉴스 아닙니까? 예. 왜 도대체 안 할까? 근데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보면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전부 장관급으로 했습니다. 예. 전에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수석들이 각 부처를 대응을 하면서 차관급인데도 다 장악을 하고 장관들을 갖다 쥐고 흔들지 않았었습니까? 예. 부처를. 근데 이번에는 그 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처별로 대응하지 않고 어젠다별로 저기 뭐랄까 청와대가 이 리드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젠다별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장악력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는 그런 복선이 읽힌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정책실장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만큼 뭐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실제 정책실장을 보면 관료 출신을 하면 행정 실무는 잘 알겠지만 코드가 좀 잘 안 맞는 면이 있을 것이고 또 코드를 잘 맞추다 보면은 그런 어젠다를 놓고 부처를 갖다 리드해 갈 때 그게 쉽지 않겠다라는 점이 있어서 고민이 깊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정책실장은 좀 이렇게 좁혀져 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크게 두 개의 흐름 속에 뭐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저희 두 갈래 길 앞에서 뭐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길은 한미 동맹 중시, 안보 중시의 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의 길은 북한하고의 대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배려 이런 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갖다 더 중시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안보실장을 군 출신들이 했는데 군 출신들이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교관 출신을 선호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러니까 예. 이거 군 출신을 갖다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했을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는 안보실장의 경우에 이제 검증에 들어갔는데 검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자리는 청문회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약간 검증에 걸릴 만한 사항이 걸리면 굉장히 그 흠집이 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 과정도 좀 철저히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이제 겹쳐가지고 지금 검영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 중에 낙마됐다, 뭐 안 됐다, 뭐 이런 소문들이 지금 이제 번지고 있는데 뭐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는 지금 카드를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좀 예.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그 카드를 보면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11시 30분에 예. 그 정책실장하고 그 외교안보 수장 청와대 책임자를 발표할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예정대로 간다고 보고 그에 따른 부분을 몇 가지만 제가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그 청와대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무 기능 역할을 하는 부분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치인을 배치하는 부분이고 또 측근 참모들을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잘 배치를 끝낸 것 같아요. 예. 반면에 이제 그 정책실하고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행정부처와의 직무 연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걸맞는 기구 및 조직 개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선이라는 것이 정부와 팀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10여일 만에 이제 발표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 전에 정책이나 외교 안보 부분을 놓고 꼭 필요한 국가 과제라든지 어떤 인사상에 필요한 부분은 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자리를 비롯한 이 민생 정책에 관해서는 대통령 업무 지시라든지 또 아니면은 국무총리와의 그 인선 협의 과정에서 많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10조 원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 또 짚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 외교안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0일 날 취임식을 하자마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과 주변 삼국 정상과는 통화를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지난 17일부터 해서 특사단을 보내 가지고 급한 대로 한국 입장을 다 설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후에 서로 간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안정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오늘 인선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취임 후 최근까지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인선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관통하는 어떤 코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전북 현대인가요? 그 축구팀 최강희 감독 전술을 갖다가 닭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닥치고 예. 공격이다. 근데 저기 문재인 정부 이게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닭개 같습니다. 닥치고 개혁. 그러니까 인사가 네. 지금까지 나타난 인사를 보면 개혁 드라이브가 확실하게 보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일 열흘 조금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개혁 방향으로 간다는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점이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좌고우면하는 거 없이 뭐 비서실장 인선, 헌법재판소장 지명, 뭐 민정수석 문제, 서울지검장 문제 뭐 할 거 없이 전부 개혁 방향으로 딱 조준이 돼 있습니다.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나 이런 거는. 근데 그 인사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개혁, 분명한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인사를 관통하는 코드는 개혁이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어떤 예상들을 좀 했었냐면 청와대나 이쪽은 개혁 드라이브를 좀 걸지만 예. 그걸 뒷받침할 만한 내각은 좀 실무형, 협치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이제 내각 뚜껑을 열어보면 개혁 쪽으로 더 몰아갈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뭐 협치나 이쪽으로 갈 것인지를 갖다 내각 인선을 갖다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스타일로 봤을 때는 개혁 드라이브, 개혁을 갖다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까지 늘 개혁과 통합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혁과 통합,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분명한 거는 개혁을 통한 통합입니다. 개혁과 통합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문을 들어가서 통합으로 가겠다라는 건 분명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잠시 뒤에 11시 30분에 이제 내각 인선 발표를 하면 저희가 이제 또 현장을 연결해서 보내드릴 텐데, 아무래도 인선 조건의 제한이 적은 그 지금 보면 이제 차관급을 먼저 임명을 하고 또 국정 기반 다지기에 들어간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안 거쳐도 되니까 일단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게 수행하는 게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이렇게 보고 일단 먼저 발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기 대선을 하다 보니까 인수위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한 60여일에 걸쳐서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다 보니까 뭐든지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가 개혁에 화두를 뒀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다른 궤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청와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지만은
청와대는 개혁에 방점을 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는 지금 보면은 통합에 더 맞추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개혁과 통합이라는 양대 축을 균형 있게 가려는 어떤 스탠스를 지키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뭐 인선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적폐청산과 물려가지고 개혁 노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못지않게 국민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이잖아요. 특히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 정부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양대 축을 균형되게 갈 걸로 보고 네. 인사도 아마 상당히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 특히 정부에서는 어떤 통합적인 차원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부터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네, 것으로 네. 예정이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치권 협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청문회 쟁점과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 이제 청문회가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각 인사에 관해서 이제 청문회가 줄줄이 예.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 청문회가 이제 바로미터가 되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현재까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뭐 아들 병역의 문제, 재산의 문제 이런 거는 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며칠 됐나요? 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그 뭐 정당 지지율, 뭐 예.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뭐 이런 거 조사된 게 나왔지만 예. 그 조사에 보면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낙연 지사가 대략 60% 정도 적합하다. 그다음에 부적합이 5%, 모르겠다가 35%로 조사돼 나온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갤럽에서 거기 밑에다 설명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총리 지명 직후에 조사한 것으로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4번의 죄송합니다. 4번의 총리 지명이 있었다. 예. 정홍원, 문창극, 이완구, 황교안. 근데 정홍원 총리가 23%, 문창극 후보가 9%, 이완구 후보가 39%, 황교안 후보가 31%였다. 예. 그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는 그 인준 청문회 통과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에서 참 그 총리 청문회를 놓고 이 세게 뭘 걸기가 어려운 게 예. 정치적으로 지금 윤석열 지검장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검찰 내에서 장관 제청이 있었냐 뭐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금 제도화가 돼 있는데 그 제도가 지켜지느냐를 갖고 묻는 겁니다. 뭐 별거는 아닐 작은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 여하튼 질문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빨리 인준이 돼서 장관 임명 제청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각이 순탄하게 구성된다는 이 필요성은 분명해진 겁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총리 인준 청문회를 갖다 마냥 늘어지게 하거나 문제를 삼음으로써 내각 구성 출범을 갖다 늦게 만드는 것은 굉장한 여론 역풍이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야당으로서는 전선을 갖다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인준 청문회가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만으로 보면. 예. 무난하게 될 것이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아니 그럼요. 예.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낙연 총리 자체라는 를 보는 부분인데요. 이분이 그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 정치인의 검증 과정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정당의 공직 후보자 공천과 특히 국회의원 과정에서의 검증 과정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져 있고 또 오랜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조심을 하면서 주변과 측근 관리까지 워낙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예. 구설에조차 오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 호남 출신이라서 지금 그 많은 국민적 여망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인 뭐 여야 간의 갈등, 의견차 이런 차원으로 해서 별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87년 이제 직선제가 되고 나서 총리 후보들이 숱하게 있어 왔지만은 예. 그 6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명이나 낙마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총리 후보자 낙마 부분들은 너무 섣부른 인선이 가져왔던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또 여론적 지지를 동시에 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증에 대해서는 좀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화면은 이제 청와대 춘추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 이제 인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인선 발표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즉석에서 이제 연결해드릴 텐데요. 지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내각과 청와대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좀 쉬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의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 인사를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라인입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합니다. 새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저성장과 양극화, 민생 경제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저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력과 조정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 관료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경제계 학계 정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인 만큼 위기의 한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자 실천운동가입니다.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 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온 경험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을 맡게 되셨는데 그동안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요청을 고사해 오다가 이번에 큰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이뤄내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임명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국가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광두 원장은 대한민국 개혁적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저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 경제를 바라보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하신 김 원장께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주신 만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의 취지대로 활성화되어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내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명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에서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입니다.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기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교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강 후보자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당면한 외교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 외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아시아 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제노동기구 의장, 제네바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안보의 개념이 보다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정신과 함께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 실장이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며 안보가 곧 민생이라는 통합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서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안보 상황을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통일외교 안보 정책 입안과 운영에 도움을 주실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를 임명합니다. 비록 비상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미 그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계신 두 분이 참여함에 따라서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분은 새 정부의 통일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함께 논의하고 챙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길게 이렇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은 두 분 실장님께서는 지금 함께 해 계시고 또 우리 또 인사수석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세 분이 직접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퇴장하십니다. 네, 다음은 예. 청와대 연결해서 인선 관련한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직접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10일 그리고 19일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자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발표였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우선에 받았습니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강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의 균형, 그다음에 경제에 있어서도 좀 실용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과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동시에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개혁적으로만 드라이브를 건 거는 아니고 개혁과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용적인 자세, 행동 방식 뭐 이런 것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그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정의용 대사를 갖다가 임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그러면은 군인들이 주로 군 출신들이 많이 이제 쭉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유연한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 이제는 안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그만큼 우리 안보 문제가 단순히 북한하고의 군사적 상황을 대처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4강 외교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 시야에 넣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갖다 대통령이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정책실장의 인선도 있었고 외교장관도 내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개혁 차원에서의 인선이 주를 이루는 거고 정부는 통합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책실장으로 이번에 임명된 장하성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개혁론자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재벌 개혁에 관해서 수차 말을 해왔었고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 차원에서까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글로 봐야 되고 경제 같은 경우는 김동연 이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경제기획은 기획재정부 이런 경제통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잘 알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는 능력 자체를 주목한 거예요. 문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종합 위기 관리 능력과 추진력을 고려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대치까지 더해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안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 같은 경우는 그 강경화 이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본인의 선 굵고 분명한 외교관의 그 스탠스로 인해 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국제 감각이 굉장히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외교 현실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제 공조 문제까지 아울러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요는 청와대인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또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군 출신에서 벗어났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안보 정책만큼은 특히 군 출신은
작전이나 정보 차원에서 국방부를 중심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합참이나 그 각군 단위로 진행할 부분이지 안보라는 전체의 차원은 이런 외교관 출신이나 어떤 정치 출신이 더 적합합니다. 그런데 예. 그 정부의 경우는 그렇게 했지만 청와대는 지금 이번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그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외교관 출신인데다가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외교와 정무 감각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될 것 같고 또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진영에서 가지고 있었던 개혁적인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문정인 이 전 연세대 교수 이분을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조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안배 차원으로 보입니다. 예,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JTBC 회장도 이제 특보로 이제 인선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에 두 가지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는 이번에 특사로 다녀오신 것처럼 미국 통이시고 또 대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이야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린 개혁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뭐 홍석현 회장이 지금 중앙일보 회장 지금 내려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의 3대 축 중에 하나인 신문사하고 방송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이 대통령을 갖다 옆에서 이렇게 돕는다고 하면 암만 해도 가외로 또 언론계하고의 대화나 소통도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과의 소통이나 갈등을 갖다 최소화시키는 거는 개혁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국민하고 또 소통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도 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역할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나만 좀 한두 가지만 덧붙인다 그런다면 이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반기문 총장의 추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으로되 이분이 처음 외교부에 등장할 때부터 화제였던 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외무부는 외무고시 출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딱딱한 그 조직이 돼 있는 데입니다. 이 강경화 지금 신임 장관 후보자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입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여성이 거기 가서 외교 활동을 한 적이 없는 분이 외무부에 들어갔을 때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잘 적응도 했고 역량도 발휘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유리천장을 뚫은 거죠. 그러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저분을 통해서 외무부에 외무고시 출신들이 갖고 있는 좀 굳어진 사고에서 떠나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유리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유엔에서도 가장 최고위직 기록을 계속 세워가고 있고요. 당연히 외교장관으로도 처음이 되는데 워낙 그동안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선이 뚜렷했다 그랬는데 저는 그 역량도 그동안 봐왔던 부분에서 뭐 손색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여성들이 기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라도 지난번 보훈처장에 이제 피우진 여성을 출신으로서 임명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이 보면 그 사실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통합에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국민 통합 차원을 위해서는 지역 안배입니다.
지금 이래 새로 발표한 분들을 보더라도 영남 출신이 현재 난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고 전국 각 지역별로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 발표된 청와대 주요 인사 중에는 영남도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도 일정하게 그런 기조를 가지려고 반영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는 이 현장 실무 경험과 현장에 대한 충분한 파악 능력, 그리고 사실은요 그동안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또 사회 경험, 조직 경험이 없는 분을 어떤 장관이나 조직의 수장으로 맡겼을 때 늘 벌어지는 문제가 조직 장악력의 실패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충분한 경험을 한 분들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 인사로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그에 따른 상당히 복심이 반영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두 가지만 좀 또 예. 말씀을 드리면 이 장하성 교수의 경우에는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의원을 당시 도왔었습니다. 예. 뭐 그 누구를 도왔느냐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장하성 교수가 이제 그 책을 펴낸 것들도 보면은 경제 민주화에 아주 포커스를 맞춘 그런 설득력 있는 내용들을 내놨었죠. 그래서 장하성 교수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용하고 싶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는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 쪽을 오랫동안 도왔던 장하성 교수를 갖다 픽업했다는 점에서 약간 좀 인재 등용의 풀을 갖다 좀 넓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에 하나가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만 할 건 아니고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좋게 말하면 균형을 잡은 인사인데 예. 좀 달리 보면 갈래가 서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금 믹스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하성 교수하고 김동연 뭐 좀 색깔이 많이 다르죠. 김강두 교수도 색깔이 노선이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안보실장의 정의용 대사 문정인 교수 같은지 아닌지 이제 좀 우리가 좀 검증이 좀 필요하겠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갈래가 다르고 시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을 때 예. 이게 잘 돼서 비빔밥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갈등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우왕좌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조종의 몫은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갖다 잘 갈래를 잡아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노선과 인재를 갖다가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면 국정 운영이 순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뻐그럭뻐그럭거리면은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예. 텐데 그 몫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두 가지를 저도 또 더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비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 청와대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비대화돼 있다, 크다라는 부분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했을 때, 또 그리고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청와대가 정부를 압도를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전철만은 밟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항상 정권 실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점을 새겨야 될 것 같고, 그 요체는 뭐냐 하면요, 각 부처의 인사권은 장관한테 다 실어줘야 돼요. 장관이 그렇지 않으면은 붕 떠버립니다. 사실 지난 정권 같은 경우 너무 안 좋아버리니까 예. 장관의 힘이 없다는 점 또 고려돼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장 차관을 임명해놓고 임기를 1년 남짓 전후로 했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장악력도 물론이지만은 국정과제 추진 같은 경우도 지속성이라든지 어떤 안정성이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인사권 문제와 더불어서 임기 보장에 충실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짚어질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따가 또 뭐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또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넘어야 될 벽이 이제 곧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국내는 국회입니다. 예. 여소야대 전국에서 오는. 그리고 국외로 보자면은 이 미국과 주변 삼국 간에 전부 갈등 현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사를 통해서 저도 상당히 안심을 하게 되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짚어야 될 현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선 관련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문재인 대통령 지난 금요일에도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 관련 의지를 이제 밝혔거든요. 자, 직접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에 그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좀 약속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좀 진정성 같은 걸 갖다가 호소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뭐 진정성만 갖고 개헌을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역대 정권들이 다 개헌 약속했다가 되자마자 그거는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들 하다가 우야무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카드를 갖다가 그렇게 과감하게 던진 거는 저는 주도권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을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하는 게 전국의 불투명성을 갖다가 굉장히 높여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투명한 가운데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 특히 그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되 만약에 안 되면 국민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로드맵을 내년 6월로 딱 정해서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합의된 것만이라도 개헌하자는 이야기는 국회에서 만약에 움직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는 대통령이 발의해서라도 개헌 문제를 갖다가 밀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도권을 갖다가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갖다 분명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나오게 되면 전국은 암만 해도 개헌 논의로 확 빨려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최후의 그 큰 주도권을 갖다가 대통령이 가져가겠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선거제도도 개선하자고 그랬습니다. 예. 이 선거제도는 정당 구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다당제냐 양대정당화가 됐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그 정치 생명에도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건드리게 되면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논의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걸 내놓은 게 있고요. 지금 논의되는 뭐 중대선거구제나 또 다른 당이 말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정당의 형태, 정당의 모습,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모든 게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상당한 주도권을 쥐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지적을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거슬러 올라가서 열린 우리당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호남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넘어선다는 게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딛고 일어서서 전국 정당화를 갖다 늘 꿈꿔왔습니다. 근데 이 선거제도를 바꾸고 개헌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비원이었던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크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이제 개헌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서 이제 전해드렸던 인선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인선을 단행을 했으니까 이제 또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예. 뭐 오늘 발표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지나서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국정의 차질 없는 추진 요 관점에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차관이라는 자리 자체는 각 중앙정부부처별로 실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비워두기보다는 일단 차관을 임명을 해서 그동안 밝혀왔던 국정과제들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 검증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의 진행상 조금 더 시간이 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주요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정부 장관들의 경우도 사실은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향후에 장 차관까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청와대와 정부 양대 축의 진용을 다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한 날이 가장 권력이 강한 날입니다. 이 단임제라서 하루가 지날수록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비롯해서 국정과제를 50일, 100일 단위로 해서 빠른 속도감 속에서 차질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인사도 같은 궤를 밟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 경제부총리의 이제 장하성 그 인선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장하성 이제 정책실장 임명이 되면 이분은 그동안 해왔던 게 일관된 게 있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본질이라고 보는데 경제 민주화라고 보셔도 됩니다. 김광두 신임 그 국가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부의장과 함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개혁과 아울러서 국민들에게 와닿는 민생을 챙겨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의 경우에는 이번에 임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차질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예산부터 해서 경제기획 이런 차원의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은 물론이고 차관직을 수행하면서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외교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군 부분이 이제 다소 조금 후순위가 되지 않았냐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이 있다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있고 또 NSC를 비롯해서 군 출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갈래로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그 안보 상황의 위중함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배치가 될 걸로 보니까 그런 점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있어요. 지금 이제 장관 인선을 할 때에 저는 그 국방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통합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개혁 차원의 인사도 정부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외교 역할이 중요해졌다. 안보가 경제다. 안보가 곧 민생이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굉장히 커진 거죠. 과거에는 안보 그러면 그냥 미국 좀 의존하고 군대 쪽에 뭐 좀 예산 좀 투입해서 무기 사오면 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자국 이익 중심의 스트롱맨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베, 시진핑, 푸틴 다 하나같이 자국 중심적이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갖다가 좀 과시하려는 성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무기 조금 들여오고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우리 안보를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교적인 시각, 외교가 기본이 깔리지 않으면 이 안보가 상당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런 점들을 갖다 이제 고려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안보 상황은 엄중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동해에 지금 칼빈슨호가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죠.까지 옵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보이지만 그 밑으로는 핵잠수함은 안 보이는데 핵잠수함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다 합해서 대략 앞으로 한 달 동안 동해에는 약 300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력이 거기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죠. 우리가 예.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현재도 북한군은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것이 순수하게 군사적인 고려만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건 아니고 트럼프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시진핑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걸 잘 모아내서 우리 바게이닝 파워를 갖다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런 안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정리가 좀 잘 안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해외의 신인도 신뢰도라는 건 푹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자율도 올라가고 뭐 모든 게 다 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하고 경제가 직결돼 있는 거는 경제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다 쉽게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만 보는 것으로서는 우리 그 운명을 갖다 헤쳐나갈 수가 없다. 외교적 시각, 그다음에 경제를 뒷받침하는 안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시각에서 지금부터는 문제를 다뤄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갖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이제 안보실장이죠. 임명 뒤에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떠나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중심으로 현재 그 국회에서 사드 비준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문제 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일관되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반면에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왜 국회 비준 대상이냐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찬반을 떠나서 이제 국회 비준을 갖다가 하다 보면 절차를 밟다 보면 국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중국에 대한 설득 문제, 미국에 대한 설득 문제도 조금 더 다루기가 편리해지는 점도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사드보다 더한 무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저는 정의용 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는 별개로 국회에 가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비준 여부 자체가.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요. 예. 문재인 정부가 딱 생기자마자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과 주변 상국과 정상 통화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사도 저는요. 미국하고 주변 상국에만 한 게 아니고 유럽 또 그리고 아세안이 동남아시아를 전부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로마 교황청까지 보내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일단 한숨을 벌어놓은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일단 맛보기지만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 입장은 전달을 한 셈이 되고 또 그 상대 국가로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외교적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면은 저는 이런 모든 관점을 앞으로는 우리 그 정의용 실장이든 또 뭐 강 장관이든 이런 분들도 우리 한국의 어떤 전략적 위치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입지와 우리 외교적 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은 한미 FTA든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든 사드 배치 문제든 전부 미국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이나 특히 한미일 삼각 동맹 이런 차원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들에서는 다 파기로 이어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다행히 그 문희상 그 특사께서 이래 하면서 일본 분위기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의
그 분위기 자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의 그동안 일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시간을 벌어놓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문제인데요.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한한령이라든지 금한령이라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보복 조치성 또 예. 불리한 조치를 해왔던 것들을 이미 상당히 거두고 있어요. 지금 예. 현장에서 다들 느끼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에 사드 배치가 이미 이루어져서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바로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물린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한마디씩 듣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 국장님부터. 개혁 예. 모드 속에 균형을 잡았다. 예. 그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예상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면서도 균형을 좀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균형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이제 손 잡는 모양을 이제 갖췄는데 예. 우리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테일 쪽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저 갈등 요소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걸 잘 헤아려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교수님께서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통합, 소통을 3대 그 방향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인사라든지 국정 수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수준 정책 경황 내용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힘있게 추진을 해서 국민의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올리는 그런 임기 초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